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명문 학군이 가까운 교육 특화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학부모 수요층인 3040 세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명문 학세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역세권과 숲세권은 물론이고요. 학세권 같이 갖춘 투자처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3번, 서울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알짜 투자처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진심을 다해서 또 해결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이 굉장히 폭등세를 말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올해부터 이 양극화가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요. 이 강남의 아파트라든지 뭐 잠실의 아파트 그리고 한강변의 아파트 뭐 신축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고가로 신고가를 계속 찍다 보니까 그러는 반면에 또 지방의 아파트들은 이제 미분양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상급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토호제를 피한 그런 성동구라든지 뭐 영등포구 그리고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도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그 노도강의 아파트 가격도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접하실 것입니다. 뭐 그런 만큼 좀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하려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불안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제 터질지 모르는 그 직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흐름들을 보고 계신 이 많은 실수요자분들께서 좀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그 멘탈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약간 풍전등화 같은 그런 느낌의 부동산 가격을 지금 느끼고 있으실 텐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정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은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비 사업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서울에 재개발이 집중이 되고 실제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1:1 상담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서울에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2억대, 3억대, 4억대 나눠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주 저렴하게 간다고 하면은 청량역에 딱 붙어 있는 전농 14구역이나 아니면 용산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는 용문동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쪽에도 지금 도심복합 개발의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잠실 본동 하단 그리고 3억대 투자로는 용산의 청파동 3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동구의 고덕지구의 재건축이 예전에 이제 무산이 됐던 재개발이 지금 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제업무지구에 딱 붙어 있는 원효로 3가 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1:1 상담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또 진행되는 상담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이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정권별로 부동산 정책은 좀 어땠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사님 좀 하나하나 좀 들려주시죠. 네, 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권별로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또 양극화가 얼마나 됐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경실련 자료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2003년부터 해서 2025년 5월까지로 정권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소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도 팩트 체크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조사는 일단 서울 25개 구별로 3개 단지씩 나눠서 1000세대 내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네, 14만 5,507천 세대 그 시세 변동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2003년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바탕은 이제 부동산 뱅크, KB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고요. 공급 면적당 평당 가격을 구한 다음에 30을 곱해서 국민 평수인 30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3구와 비강남권 얘기가 나오는데 강남 3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강남은 그 외에 22개 자치구의 아파트 시세를 비교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단적으로 정권별로 보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03년 2월부터입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까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간을 보면요. 총 22년간이고요. 총액은 얼마나 올랐냐면 평균 3억부터 12억 8천까지 해서 9억 8천이 올랐고요. 배수로 하면은 4.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권별로 나눠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에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시다시피 보였습니다. 5억 8천이던 30평대 평균 가격이 12억 6천까지. 네, 그래서 2배가 이제 훌쩍 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노무현 정권 때인데요. 노무현 정권 때는 3억이 5억 3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좀 안 되는 80% 정도 올랐고 총액은 2억 3천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뭐 집값이 오른다라는 속설은 뭐 결과로 보면은 팩트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정도 차이를 보면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상승액이 9억 1,002였고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상승액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은 8억 4천만 원이 더 많고 13배가 더 높게 오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2년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4.3배가 상승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자료인데요. 사실 우리 22년 동안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값이 물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2년 전에 뭐 짜장면값 생각해 보시면 앵커님 22년 전에 짜장면값 기억나시나요 혹시? 22년 전이면 네. 한 5천 원 정도 했을까요? 4천 원? 22년 전이면은 더 저렴했나요? 네, 2003년도인데 2003년도, 2002년도 요 시기에 제가 기억이 저도 뭐 가물가물하지만 3천 원? 네, 3천 원 정도,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네, 비싼 데는 5천 원, 좀 싼 데는 3천 원, 요 정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짜장면값 생각해 보면 보통이 지금 8, 9천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비싼 데는 12,000원 정도? 네, 그 정도 하는 거를 보면은 짜장면값 오르듯이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급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정권별로 이렇게 급등세와 또 내린세가 있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그 정권별로 그 임기 말의 시세를 살펴보면요, 노무현 정권 때가 5억 3천, 이명박이 4억 8천, 박근혜가 5억 8천, 문재인이 12억 6천, 윤석열이 12억 8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2003년도 2월 대비해서 누적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네, 노무현 정권 때가 1.8배, 이명박이 1.6배,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가 2배, 문재인 정권 때가 4.3배, 윤석열이 4.3배, 이 정도로 지금 그 흐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조사가 됐는데요. 일단 30평 아파트의 평균 시세 변동에서 강남 3구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3구 30평대 아파트를 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가 제일 많이 오름세를 보여서 120%가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110%,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37%, 윤석열 정부가 23%, 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21% 순입니다. 그래서 역시 노무현 정권 때랑 문재인 정권 때가 이 강남의 아파트 상승세가 굉장히 비율로 봤을 때 가파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하락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 파란색입니다. 비강남권의 서울 22개 자치구의 평균을 좀 내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2%, 네, 제일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노무현 정권 때가 65%, 박근혜 정권이 16%, 이명박이 마이너스 6,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 7로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네, 비강남권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윤석열 정권 때가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양극화가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면 사실 비강남권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서민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는 뭐 꼭 굳이 양극화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노무현 정권 때의 강남 평균 가격이 11억 5천, 이명박이 9억 1천만 원, 그리고 박근혜 12억 5천, 문재인 무려 26억 3천입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이 강남이 올랐다라는 거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윤석열 정권 때도 32억 3천만 원으로 여전히 이제 오름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비강남권을 살펴보면 네, 특이한 것은 노무현에서 이명박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떨어졌고 또 문재인에서 윤석열 넘어갔을 때 강남은 올랐지만 이제 비강남권은 소폭 이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액을 보면은 네, 문재인 때 7억 8천 그리고 윤석열 때 6억 6천으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한 집값의 지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득 대비한 집값의 지수는 이제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 그러니까 소득의 그런 이제 그래프고요. 위에는 30평형 아파트의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소득이 네,
네, 1,900만 원이었던 것이 2025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이제 2배가 좀 넘게 올랐는데요. 그 똑같은 기간에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에서 12억 8천으로 올랐으니까 뭐 훨씬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내가 일을 해서 저금을 했을 때 몇 년이 걸리는가 요거를 좀 따져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는 아파트 매입 소요 기간이 24년이었는데요. 이명박 때는 18년으로 줄었고요. 박근혜 때 19년이 됐다가 문재인 정권 때 3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는 32년으로 이제 소폭 줄었으니까요. 가격은 올랐어도 그 소득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별로 해서 그런 PIR 이제 내가 얼마만큼 몇 년을 일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러한 지수를 이제 비교된 게 있는데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그래도 뭐 20등, 30등을 했다면은 문재인 때는 거의 뭐 14등, 15등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 정권별로 해서 정책하고 공급 정책하고 또 금융 정책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면요. 일단 노무현 때는 서울 아파트 값이 80%가 올랐고, 네, 이때는 버블세븐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를 했고요.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때 나왔고, 그리고 종부세도 이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80%나 올랐고, 그리고 결과는 버블세븐 규제가 역효과가 나서 추가 상승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로 결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때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하고 이제 오히려 떨어졌던 그런 효과를 보았는데요. 공급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뭐 반값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그 전에 있었는데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뭐 전에 이제 강화했던 거를 다 이제 유예하고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제에서 이제 완화책으로 오히려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이때 시기를 보면은 20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로서 좀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좀 맞물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아파트 값이 21% 올랐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네, 그리고 뉴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급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오히려 금융 쪽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슬로건이 막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 대출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면서 가계 대출이 굉장히 늘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때는 네, 119% 거의 이제 120%가 올랐습니다. 공급 대책으로는 상기 신도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타 면제로 뭐 재생 뉴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규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 동안에 거의 뭐 30번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게 정책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진짜 뭐 2, 3개월에 한 번씩 정책들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정책들이 나왔고 또 풀어주는 정책, 뭐 강력한 정책,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굉장히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만큼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랑 또 겹쳤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효과랑 같이 해서 좀 전체적으로 올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는 이제 거의 오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또 이제 그 전 정권에서 많이 이렇게 옥죄어놨던 그런 정책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이제 쓰려고 했지만 좀 국회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좀 정책을 못 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안전진단을 없애고 뭐 재건축 진단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뭐 규제 완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는 좀 매우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굉장히 올랐던 시기입니다.
22년도 5월부터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22년도에 뭐 다 아시다시피 우러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또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하면서 금리가 굉장히 강화돼서 부동산의 그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보합이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정권별로 우리 집값의 상승세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봤는데요. 지금 새롭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새 정부에서 이렇다 할 그런 아주 굵직한 그런 정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도 좀 잘 이제 보완을 하셔갖고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에 충실하면 내 자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는 좀 우리가 지식처럼 알고 있으면 내가 내실이 풍부하면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좀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권별 상승률과 강남 3구와 비강남의 격차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권마다 아무래도 좀 각각의 특징이나 특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말씀을 주셨던 게 그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본기에 충실하다면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대비를 항상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는요. 265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서 신동아 아파트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0년째 보유 중인데 예전에는 많이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안 오르고 있는데 팔아야 할까요? 현재 저는 1주택자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팔자니 아깝고 계속 보유하자니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년째 보유 중이시면 이미 그래도 처음에 매수하셨던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신동 아파트입니다. 예, 신동 아파트는 네, 좀 작은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14평부터 21평까지 있는데 주력 평수가 14평, 16평, 18평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작은 그런 아파트인데요. 20년 전에 사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샀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뭐 물론 좀 전에도 정권별로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그리고 22년 동안에 우리가 4.3배 올랐다라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는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년 전에는 이제 4인 가족이 좀 중심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급격하게 좀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1인 가구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전에는 좀 40평대가 많이 오르는 그런 평수고 30평대가 좀 그다음 인기 순위, 그리고 작은 평수가 좀 인기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4평, 16평들이 굉장히 20년 동안에 많은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20년 전이라 그러면 2005년도 요쯤 될 거거든요. 2006년도에 가격이 1억 7천만 원인데 지금이 10억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1억 7천에서 1억 7천에서 10억으로 올랐습니다. 20년. 20년 보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20년이라고 해도 30평대였으면 이 정도의 비율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6배는 아니고 이제 5배, 5.5배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5배는 아까 뭐 정권별 때도 말씀드렸지만 4.3배가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훨씬 많은 오름세를 가져가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억 7천, 거의 이제 2억이라고 치면 2억에서 이제 10억 정도로 올랐으니까 양도 차익이 8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수서의 이제 신동 아파트가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 비과세가 가능하면 지금 한번 팔아서 좀 비과세를 받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 투자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은 네, 매도. 네, 그리고 매도하실 때는 이걸로 뭘 할 건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불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냥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으니까 비과세라면은 어디 투자할 거를 정해놓고 매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다. 네, 비과세가 아니다 하면은 그 시청자님 문자처럼 네, 맞습니다. 아까운 거 맞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수서역에서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 교통도 좋으면서 뭐 강남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가성비 있게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서 또 지금 30년이 넘었고 용적률이 이제 200%인데요. 뭐 물론 재건축이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라면은 보유를 하시는데 월세 말고 전세로 돌리셔서 차라리 주택수 산정 제외가 되는 서울의 재개발도 한번 알아보셔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투자성 있는 두 가지로 보유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비과세가 가능하시다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을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비과세가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월세 말고 전세로 변경을 하시고 서울에 이제 재개발 쪽 주택수 산정이 안 되는 곳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꼭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요, 이번에 또 강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 지역 내에서 신도시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 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요, 이사님? 네, 강동구의 고덕동입니다. 네, 강동구의 이제 고덕동으로 오늘은 가보도록 할 텐데요. 고덕동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지도를 보면은 좀 오른쪽에 강동구 이제 끝자락에 위치를 해 있는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이제 주거 환경이 좋은 그런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시면 약간 신도시 느낌이 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40년 전에 이 고덕동은 택지 개발로 개발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덕지구 안에는 주공아파트로 개발이 된 아파트 부지가 있고 또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된 그런 단독주택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고덕지구가 지금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은 뭐 8단지랑 9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시형 아파트까지 해서 다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됐고요. 나머지 그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가 재개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로 이 블록들이 굉장히 예쁘고 또 새롭게 거의 대부분 한 반 이상이 새 아파트로 재탄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신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곳입니다. 왜 신도시 느낌이 나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고덕동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입지입니다. 고덕 아파트 군락과 한강 라인, 직주 근접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입지가 굉장히 강동구 쪽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한강 라인과 직주 근접이면요. 그 업무지구도 굉장히 좀 가까이에 위치해 있나 봐요, 이사님. 네, 일단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끝자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덕동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충정로에 우리 박스 TV 요 이제 건물이 있는 곳이고요. 용산 있고 서초구 있고 강남구 있고 이제 송파구 있고 강동구 있는데 강동구에서도 이제 끝자락에 좀 위치를 해 있는 예전부터 이제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덕에 보면은 요쪽이 이제 이쪽이 이제 고덕지구라고 볼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비즈밸리라고 테크노밸리와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와 뭐 비슷한 그런 IT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IT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에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주거지 그리고 또 한강변
네, 한강변이 이렇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샘터공원 역세권 재개발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예, 한강변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쪽 라인 자체가 80년대에 택지개발 사업지였습니다. 그래서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이제 몰려 들어와서 형성이 된 그런 곳인데 주공아파트는 이미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신축으로 변모를 했고요. 재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단독주택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들 40년이 된 40살의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곳이 재개발 추진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좀 많이 떴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남 신도시 이쪽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고덕동의 주공아파트들 8단지와 9단지를 제외한 그 중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로 굉장히 대단지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고덕 2단지가 재건축된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 평수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로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이제 가격대나 구성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재개발 추진지는 여기 샘터공원 역의 역세권 재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샘터공원 역도 생기게 되고 또 위쪽에 비즈밸리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네의 그라시움입니다. 그라시움은 여기에 위치를 해 있고요. 5천 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지 구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천 세대가 조금 안 되고 2019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테오는 요 밑에 상일동역 밑쪽에 있는 상일동에 위치한 아르테온인데요. 2020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4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센트럴 아이파크가 요 밑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네, 1,700세대이고 201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 아파트를 보면요, 1,800세대인데 2021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롯데캐슬은 요 밑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1,800세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아이파크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여기가 1단지였는데요. 2011년도에 입주를 했고, 네, 아이파크 1,100세대로 구성이 됐고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래힐이라고 소위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요 왼쪽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3,658세대입니다. 2016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로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이 고덕지구가 다시 재탄생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 샘터공원 역세권 요 지역하고 또 고덕 1지구랑 고덕 2-1지구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재개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덕 1지구와 2-1지구, 2-2지구가 지금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가치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고덕동입니다. 주변도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많이 인프라도 형성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곳이 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이제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고덕 2-2 특별건축구역 24-1 그리고 샘터공원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제 단독주택지 개발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독주택, 그러니까 택지 개발했을 때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된 그런 지역이 1지구 그리고 2-2지구, 2-1지구가 있는데요. 고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는 동안 이 지역들도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지금 다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87년에
단독주택으로 택지 개발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생기는 샘토공원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24-2로 지칭이 됐었고요. 실제로 진행이 돼서 2010년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그런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2008년도에 좀 금융위기 있고 나서 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기 동안에 뭐 사업성이니 뭐니 뭐 추가 분담금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오가면서 해제가 됐는데요. 2014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서 무산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건축행위 제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건축행위 제한이 풀렸지만 또 한 필지당 10세대로 좀 제한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후도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 동네 가시면은 택지 개발로 이제 단독 주택들이 쭉 이렇게 들어왔던 터랑 똑같습니다. 필지도 한 55평 정도, 55평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두 평 정도로 균일하고요. 그리고 다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 단독주택지에 빌라가 들어온 거, 신축 빌라 몇 개를 빼고는 전부 다 단독주택 40년 된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2-2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산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부동산 상승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고덕동에 주공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다시금 이런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공공재개발도 좀 트라이를 했었고 역세권 시프트도 시도를 했었는데 뭐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다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면적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1구역, 2구역으로 또 나눠서 진행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샘토공원역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2-2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일 때의 그때의 구역계입니다. 이렇게 정비 구역까지 지정이 됐지만 해제가 돼서 지금은 역세권 도시형 정비 재개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부침을 겪고 이제는 제대로 좀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그런 재개발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비즈밸리입니다.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이제 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고덕동에도 이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할까요, 이사님? 네, 비즈밸리 이제 뭐 테크노밸리만큼 그런 이제 IT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제가 자세하게 좀 한번 여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샘토공원 역세권 재개발 1구역을 살펴보면요, 면적은 2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노후도 30년 이상이 91.9%고 노후도 20년 이상이 91.9% 동일합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한 숫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후도 30년 이상이 된 게 이제 40년짜리 단독주택지인데 그거 아니면 이제 신축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후도 30년으로 봐도 90%에 달하는, 그래서 노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독이 71개 동, 그리고 공동이 13개 동이고 비주거가 2개 동이라서 상권이 좀 없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단독보단 이제 공동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조합원 수가 176명인데요. 826세대로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역세권 도시 정비형이기 때문에 용적률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면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역세권 재개발 2구역입니다. 역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역시나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93%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조합원 수는 208명 정도가 되는데요. 1000세대 이상으로 예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도 좋으면서 역세권 그런 도시 정비형 사업으로 용적률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이제 비즈밸리가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23만 제곱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하면은 7만 평 정도가 되고요. 샘토공원역이 새로 생기는 위쪽에 이 한강을 끼고 이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준주거나 이제 근린 상업 지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시행자는 서울주택공사 SH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덕동 하면은 이제 베드타운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이런 IT 기업들 이제 주축으로 한 그런 업무시설, 복합시설, 뭐 상업시설이 이쪽에 돌아옴으로써 이제 자족 역할을 하는 자족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팩트 자족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뭐 업무, 유통, 문화, 복합, 비즈니스 단지가 바로 이 고덕 비즈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변이기 때문에 좀 끝자락이긴 해도 어디든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바로 탈 수 있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도 이쪽으로 바로 탈 수 있고, 또 양양고속도로도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적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수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 대형 기업도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이제 IT 기업 위주로 입주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양 산업이 아닌 이제 미래가 밝은 굉장히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 강동구 그리고 동부 수도권의 핵심 경제 거점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비즈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가시면 이제 유통 그리고 상업 판매 시설도 있고 이제 오피스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유통 판매 시설이 68,000, 자족 기능 시설이 57,000, 상업 시설이 이제 19,000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조감도를 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업무 단지들, 뭐 상업 시설들이 요 블럭에 들어와 있고 여기가 말씀드린 2-2 구역입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샘터공원역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1구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리토평대교고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기업들이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할 텐데요. 경제적 효과로만 보면은 9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임팩트 있는 주택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38,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덕지구가 새롭게 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도 입주를 하지만 기업 외에도 이제 사옥도 지어집니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반도건설, 정상컴퍼니가 통합사옥으로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할 예정이 있고요. KX 그룹도 입주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아랫부택, 뭐 동해종합기술공사, KS 한국고용정보, 뭐 알서포트 등등 교보증권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150여 개 기업이 입주 예정에 있고요. 이미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입주 예정에 있고 입주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 업무 시설이 집중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주택 가격에 견고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상업 시설도 상당합니다. 이케아 쇼핑몰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파크몰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랑 CGV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문화시설, 뭐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고덕 비즈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덕동은 사실 진짜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좀 강했었거든요. 이제는 직주 혼합으로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네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면요. 우리가 집을 고를 때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도보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보다는 많이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기 샘터공원 역세권 재개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여기 샘터공원역, 샘터공원역이 생기는데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샘터공원이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습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시면요. 고덕 수변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한강변도 이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수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만 5천 명이 들어오는 IT 기업들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즈밸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2,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어서 직세권이라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굉장히 앞으로의 아파트가 됐을 때 굉장히 그런 가격 상승세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쪽으로 그렇게 큰 건물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밸리도 여기에 뭐 빽빽하게 뭐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어서 만약에 고층으로 좀 개발이 된다면 30층, 40층에서는 이렇게 한강 뷰가 나오는 세대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좋은 요인들이 굉장히 고루고루 잘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학교도 택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도 뭐 골고루 잘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강도 고덕초등학교 2개나 있고 광문고등학교도 있어서 그런 이제 학교도 옆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뭐 한강뷰, 역세권, 숲세권, 직세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황금 노선인데요. 네, 지금은 보훈병원이 종점인데요. 뭐 길동 생태공원, 한영고 고덕을 거쳐서 샘터공원을 지나가는 걸로 해서 28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9호선 연장까지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 또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지금 이제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미 재건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곳의 시세를 체크하면 앞으로 재개발될 곳의 시세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우리가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뭐 그 재개발의 특징에 맞는 조건이 다 부합이 돼야 되기도 하고, 뭐 노후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그런 협력도 있어야 되고, 서울의 허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이런 것에 동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성입니다. 근데 사업성에 또 근간이 되는 기준점이 바로 인근의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덕동은 이제 서울의 끝자락이지만 굉장히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아서 그렇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그러할 텐데요. 지금 샘터공원 역세권 그 재개발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 바로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쪽에 위치한 예전에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가 바로 고덕 그라시움인데요. 이쪽의 가격이 지금 30평대가 지금 21억 3,500만 원을 찍었고 지금 호가는 22억 이상으로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파크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이파크는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이고 사실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15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8억 정도 실거래가 찍혀 있고 이제 20억 이상의 호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르테오는 고덕동 그라시움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 대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르테온도 지금 20억 이상의 호가가 다 나와 있는 상태로서 이 주위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밑받침이 돼서 이러한 2-2 구역이라든지 2-1 구역, 1지구 같은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근 시세와 함께 앞으로 좀 어떨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고덕동 관련해서 아무래도 매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네,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정말 관심이 요즘 많으시고 또 재개발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돼서 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은 만큼 정말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 재개발 그리고 좋은 지역 그리고 주택 산정 제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직접 모셔갖고 상담 진행하시면 나한테 맞는 맞춤형의 재개발을 좀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이고요. 화면을 통해 주제 다시 한번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문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